예술 도시를 만나다 7-2 엔드 민키 20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광막한 대지에서 피어난 걸작들.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인공의 도시이자 물 위의 도시다. 표토르 대제가 네바강하구에 건설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베네치아나 스톡홀름처럼 운하와 섬들을 연결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703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러시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모스코바는 키예프 공국에 의해 1147년에 창건된 도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비하면 대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의외로 유럽에서 매우 가까워서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기차로 4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 두 도시의 역사와 위치는 러시아라는 춥고 거대한 국가의 형성과 관계가 깊다. 497. 열악한 자연 조건 때문에 러시아의 국가 성립은 비교적 늦어졌다. 서기 862년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의 일원들이 노브고로드 공국을 건설하면서 러시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880년 올레그 공이 키예프로 공국의 본거지를 옮기게 된다. 이들은 키예프 근처 루시 강가에 정주했는데 이 루시라는 강 이름에서 러시아라는 국가명이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명하다. 오늘날 러시아와 크림 반도를 두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원이 된 셈이다. 498. 무주공산의 상태에서 순식간에 강성해진 키예프 공국은 곧 동유럽의 강국인 비잔티움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된다. 호전적인 러시아인들은 때로 비잔티움 제국과 무력 충돌을 불사하기도 했는데 이런 잦은 분쟁 속에서 그때까지 다신교를 믿었던 키예프 공국의 비잔티움의 그리스 정교가 전해졌다. 498. 키예프 공국의 초석을 닦은 군주 블라디미르 대공은 하나의 통일된 종교를 도입하려 시도하다. 아름다운 예배전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정교를 선택했다. 일설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음주를 일체 금지하는 계율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1988년 블라디미르 대공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녀 안나와 혼인하며 모든 공국인들에게 정교도를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러시아 역사에서 루시의 세례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498. 러시아의 예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이콘이다. 이콘은 주로 나무 패널에 그려진 기독교적 도상을 담은 성화를 뜻한다. 이콘이라는 말에 우리는 흔히 금칠을 한 바탕의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중세풍의 도상을 반사적으로 연상하게 된다. 원래 이콘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탄생한 성화다. 이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지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이콘에서 유래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의 아이콘도 이콘에서 유래한 단어다. 499. 비잔티움 제국은 붉은 머리털을 하고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는 루스인의 정착지 노브고로드에 선교단을 보내 이들의 정교 개종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주교들은 루스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슬라브어와 키릴 문자를 성서로 번역하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교와는 약간 다른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기나긴 종교의 이식 과정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이콘들이 러시아로 들어온 것이다. 499. 블라디미르의 성모는 러시아를 수호한 이콘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이콘이 모스코바로 옮겨진 1395년에 루스인들은 타타르 몽골군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룬다. 루스인들은 1240년 이래 25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아왔다. 몽골군의 격퇴는 블라디미르 성모가 이룬 기적으로 알려지고 이와 비슷한 성모상이 도처에 만들어지면서 이콘의 전통이 더욱 굳게 확립되었다. 몽골이 루시의 본토에서 완전히 격퇴된 1480년에 이르러 이반 3세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그때까지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불리던 국명을 러시아로 고쳤다. 500일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러시아는 자신들이 로마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군주들은 이반 3세 때부터 자신들을 차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카이사르를 러시아어로 발음한 것이다. 이반 3세의 두 번째 왕비 소피아는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조카딸이기도 했다. 차르라는 명칭에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로 계승된 고대 문화의 문화적 유산을 러시아가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러시아는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러시아의 국가 형성은 이반 뇌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반 4세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503. 이반 4세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영국 신성로마 제국과 교류하는 길을 열었으며 시베리아로 진출하는 등 유능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지만 동시에 귀족 세력에 대한 반발로 가혹한 숙청을 계속했다. 이반 4세의 통치 기간 중에 왕권이 확립되면서 모스크바의 많은 부분이 현재 모습에 가깝게 정비된다. 붉은 광장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스크바의 상징 성 바실리 성당도 이반 4세 시대에 완공된 건물이다. 16세기 러시아 건축의 절정을 장식한 이 성당은 1552년 이반 4세가 타타르, 몽골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건축을 시작해 1560년에 완공되었다. 505. 귀족들에 의해 개혁 군주였던 보리스 고두노프 일파가 패배한 셈이다. 혼란 끝에 러시아 왕위는 1613년 미하일 1세에게 돌아간다. 미하일 1세로부터 시작된 로마노프 왕조는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인 니콜라이 2세까지 이어졌다. 이 참칭자와 보리스 고두노프를 소재로 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는 모데스트 무소르스키가 작곡한 동명의 오페라로 더욱 유명해졌다. 푸시킨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와 보리스 고두노프의 실패한 개혁에서 영감을 얻어 1831년 보리스 고두노프를 완성했다. 여기에서 보리스 고두노프가 드미트리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악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507. 1682년 왕위에 오른 표토르 1세는 어린 시절 궁밖에서 과학과 공학에 대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며 자랐다. 그는 차르가 된 후 서구화와 영토 확장 이 두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신분을 숨기고 직접 네덜란드의 조선소에 가서 선진국의 조선 기술을 배울 정도였다. 타타르인의 영향을 받아 수염과 머리를 길게 기르고 동방풍의 옷을 입던 러시아인의 풍습을 개혁한 이도 표토르 대제였다. 508. 표토르 대제는 스웨덴에게서 발트해 연안을 뺐자 네바강과 핀란드만이 만나는 발트해의 바닷가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군사적 요충지대를 도시로 개발하는 동시에 파리나 런던 못지않은 세련된 수도를 만들겠다는 게 표토르 대제의 계획이었다. 1703년에 시작된 도시 건설 사업은 엄청난 집안 공자와 강제, 동원된 노동력의 희생을 발판 삼아 15년 동안 계속되었다. 땅 자체가 습지여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안 공사가 필수였다. 이 와중에 건설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표토르 대제는 용서 없이 주모자들을 전원 체포해서 처형했다. 대제는 심지어 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아들 알렉세이 황태자마저 마저 고문으로 옥사하게끔 만들었다. 509. 표토르 대제의 개혁은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독일 출신의 여자 예카테리나 2세가 이어받게 된다. 프로이센의 속국인 작은 공국 암팔테체르트의 공여로 러시아에 시집온 여제는 러시아 정교로 개종한 후 남편 표트르 3세의 즉위로 황후가 되었다. 그녀는 불과 6개월 만에 무능한 남편을 폐위하고 스스로 여왕제의 자리에 올랐다.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으며 225점의 유럽 회화를 구입해 네바 강가에 있는 바로크풍의 겨울 궁전에 전시하는 등 예카테리나 2세는 표토르 대제가 수건했던 러시아의 유럽 편입과 유럽 문화의 러시아 인식을 완성했다. 510.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가 자신의 궁정에 쌍수시라는 프랑스어 명칭을 부여했듯이 예카테리나 2세도 겨울 궁전에 은둔자의 방이라는 뜻의 에르미타주라는 이름을 붙였다. 에카테리나 2세 7세부터 이 박물관에는 이미 2.000여 점의 소장품이 모인 상태였다. 박물관은 1922년 국립에르타미주 박물관으로 명명되었다. 현재 1000개가 넘는 방에 30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성장해 있다. 510. 몇몇 귀족들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높은 교양 수준을 지니고 있었지만 근대 시민사회가 구성될 수 없었던 러시아의 경제적 제약은 19세기 말까지 러시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때 나폴레옹을 패퇴시켰던 러시아의 영광은 1855년 크림 전쟁의 패배와 함께 사라졌고 서구 유럽은 러시아를 한물간 나라로 취급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수준은 같은 시기에 서유럽에 비해 한참 뒤져 있었다. 511. 이러한 정치적 패배 속에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조가 일어났다. 러시아 지식인층은 스스로 농노제를 포기한 귀족이나 성직자의 아들, 소상인이나 학급 관리 등으로 그 층위가 다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귀족이 주도했던 기존 러시아의 종교와 전통에 반대하고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서구 예술을 지향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슬라브의 이념과 예술, 즉 슬라브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로 등장하는 러시아의 문학, 음악 미술은 동시대 서구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강렬한 러시아의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다. 푸슈킨, 톨스토이, 도스토예브스키 등 작가들이 이러한 민족주의를 이끌었고 곧 화가와 작곡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512. 이미 산업혁명의 결실이 열리고 도시와 근대화가 진행되어 있던 파리는 러시아 화가들의 본거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와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또한 햇빛과 바람과 물결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경향은 슬라브주의에 깊이 경도돼 있던 러시아 화가들에게는 지나치게 한가한 작업처럼 보였다. 그들은 러시아로 돌아와 풍속화 역사와 그리고 러시아 특유의 풍경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 512. 무지와 가난 권력자들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을 생생한 필치로 그려낸 일리아. 레핀의 작품들은 이동파라고 불리던 신진화가들의 작품들 속에서도 단연빛을 발한다. 예기치 않은 방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유형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남편을 보는 가족들의 표정은 실로 복잡하다. 가족들은 아버지와 남편 아들을 찾은 반가움보다는 애써 찾은 평온한 삶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혼란에 쌓여 있다. 515. 이반 시슈킨, 이상 레비탄의 풍경화들은 러시아의 강렬한 사계를 때로 사실적으로 때로 감상적인 시각으로 담아내며 그 자체로 체호프의 단편과 같은 서정성을 강하게 풍긴다. 풍경을 담을 때도 러시아 화가들에게는 언제나 중심에 러시아의 정신이 살아있다. 이러한 문학적 서정적인 전통은 미하일 브루벨의 환상적인 작품들에서 최고로 만개했다. 516. 음악가 중에는 역시 림스키-코르사코프와 차이콥스키 스트라빈스키가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다. 이들의 활동 근거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었다.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스타인은 1860년 페테르부르크 음악교실을 창설하고 이 학교가 186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으로 규모를 확장하게 된다. 리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 27세의 젊은 나이로 이 음악원의 교수로 초빙되었다. 사실 림프키-코르사코프는 음악원 교수가 될 만한 실력을 갖춘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상 근무 중에 틈틈이 교향곡을 작곡하던 아마추어 작곡가였다. 다행히 그와 연인 사이였던 나데지다 프로골드가 당시로서는 림스키-코르사코프보다 더 뛰어난 작곡가여서 그녀에게 화성학과 대위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517.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러시아의 정체성을 담은 음악의 작곡을 목표로 삼았던 러시아 5인 중 막내격이기도 했다. 발라키데프, 무소르스키, 보로딘 등의 러시아 5인조들의 활동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나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독일, 오스트리아의 고전 음악과는 명확히 다른 러시아의 정서를 담은 음악들이 19세기 후반 들어 탄생하게 된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1907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등 많은 유망주들을 가르쳤다. 그 중에 법률학교 출신의 전직 공무원 표토르 차이콥스키가 포함되어 있다. 518. 성실한 성격을 타고난 이 작곡가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처럼 평생 음악에만 매달렸다. 천부적인 멜로디 작곡 능력에 슬라브 특유의 자유분방한 기질, 그리고 음악원에서 튼튼하게 쌓아올린 고전파 작곡 기법이 합쳐져서 그의 걸작들이 줄지어 탄생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들은 서구풍의 화성과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감함과 자유분방함으로써 그리고 일말의 애수가 뒤섞여 있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한 성격에 더해 결혼에 실패 평생 숨겨야 했던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차이콥스키에게 인간은 늘 거대한 세계인 동시에 슬픈 존재였고 그런 작곡가의 심정은 6곡의 교향곡에 가장 절절하게 드러나 있다. 528.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 리스와 손잡고 작곡한 발레 음악. 페트루슈카, 불새, 봄의 제전은 모두 러시아의 민간 전설을 소재로 한 철저하게 민속적인 분위기로 무장한 곡들이다. 불새에서는 아직 스승인 림스키 코르샤코프의 정교하고 섬세한 관현악법이 영향이 남아있다. 그러나 서구로 망명해 내놓은 페트루슈카에서 민속적인 색채 위에 한층 거칠고 격렬한 날 것과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519. 22. 뉴욕 욕망의 도시.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이자 가장 유명한 도시다.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의 5구로 나뉜 뉴욕의 인구는 820만 명, 대도시권으로 권역을 넓히면 1.800만 명에 달한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이며 8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종과 민족이 거주하는 도시다. 유엔 본부가 있고 월가의 금융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실상 세계의 수도이기도 하다. 동시에 5년간 5.000만 명이 방문하는 미국 제1의 관광도시가 뉴욕이다. 525. 새로운 도시 뉴욕이 여타 유럽의 대도시와 문화적으로 가장 차별되는 부분은 건축 양식에 있다. 뉴욕의 인상은 고층 빌딩들이 대로의 양편에 가득 들어찬 현대적인 도시다. 유럽의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대한 건물들은 뉴욕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단순히 미국 역사가 유럽에 비해 짧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군주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강력한 왕권을 대신할 종교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연히 뉴욕에서는 왕궁이나 교회 등 웅장한 기념비적 건물이 건축될 수가 없었다. 526. 뉴욕을 정착지로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항구였기 때문이다. 뉴욕은 항구의 이점을 등에 업고 영국 지배하에 빠르게 발전했다. 제분조선 등의 산업이 발전하며 인구가 늘고 유럽에서 건너온 지식인들과 상인들의 수도 이에 비례해 많아졌다. 뉴욕이 급격히 변형하자 영국 정부는 뉴욕 거주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가혹한 지배자에 대한 반감이 식민지 13개 주에서 싹 떴고 1773년 보스턴 티파티 사건을 계기로 이 반감은 무력투쟁으로 진화하게 된다. 527.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될 당시 뉴욕은 필라델피아에 이어 북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인구는 2만 남짓이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번영하는 도시였다고는 하나 유럽에 비하면 뉴욕은 아직 모든 면에서 일천했다. 8년간 영웅적 항쟁을 이끈 공로로 독립국가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1791년 항구도시 뉴욕이 아닌 포토맥강 연안의 벌판을 수도로 선택했다. 새로운 수도에는 워싱턴의 이름이 붙었다. 527. 19세기 내내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이민자들의 뉴욕항으로 몰려왔다. 1815년에서 1915년 사이 미국은 3,5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미국에 도착한 많은 유럽인들은 왕과 귀족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뉴욕은 이들에게 곧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다. 528. 독립 초창기의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문화를 찾기 어려웠다. 초기 식민지 정착자들은 엄격한 청교도들이었다. 이들에게 문화란 사치와 방종으로 간주되었다. 1760년대 미국 의회는 도박, 경마, 투기, 모든 쇼와 연극을 다 방종과 무절제로 간주했다. 자연히 미국에서는 연극, 극장, 배우가 설 땅이 전혀 없었다. 재산을 모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다. 록펠러와 카네기의 재산 기부는 청교도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528. 이런 엄격한 분위기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꼽히기는 힘들었다. 모든 문화와 예술은 영국의 전통을 베끼는 수준에서 시작했고 오랫동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회화는 초상화가 대부분이었고 음악 역시 영국 국교회의 찬송가를 그대로 불렀다. 문화에 대한 열망은 교육열로 올라가서 정착기 초반인 1636년에 이미 하버드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7세기 중반에는 예일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문을 열었다. 1830년대는 최초의 여자 대학이 세워졌다. 18세기에 미국 지식인들은 문화예술보다는 신천지 개척을 위한 과학기술과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529.
다양한 이민자들이 공존하는 펜실베니아와 뉴욕에서 포스터는 이민자들이 부르는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독일의 민요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흑인 연가의 멜로디를 접목시켜 그 모든 것들이 혼합된 포스터식의 미국 노래들을 탄생했다. 포스터의 노래들은 미국이라는 용광로에서 독특한 미국식 문화가 탄생하는 방식을 제시해준 셈이다. 530. 청교도적이며 금욕적인 미국의 분위기는 뉴욕에서만은 예외였다. 뉴욕에서 큰 돈을 번 백만 장자들은 유럽의 귀족들이 그러하듯 예술을 즐기기를 원했다. 이들의 영향력에 의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카네기홀, 록펠러 센터, 공공도서관, 박물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런던이나 파리 못지않게 호화로운 호텔과 백화점들도 문을 열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으며 이민자의 출신 배경도 더욱 다양해졌다. 이를 이민자들은 제각기 문화적 배경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의 문화적 색채는 하나가 아닌 복합적인 모습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느 유럽 도시에도 찾을 수 없는 문화의 복잡성을 뉴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고 있었던 셈이다. 530.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시카고의 110층 규모의 시어스타운 타워가 완공될 때까지 43년 동안 세계 최고층 건물의 자리를 지켰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지평선의 의미를 가졌던 단어 스카이라인은 이제 뉴욕의 고층 건물들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뉴욕의 역사적 건물은 오래된 건축보다도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인 것이다. 531. 1893년 막 창설된 뉴욕의 미국 국립음악원장으로 초빙되어 3년간 뉴욕에 머물렀던 안토닌 드보르자크는 풍요로운 미국 새롭고 계급 차별이 없는 미국에 대한 놀라움과 찬양을 담아 교향곡 9분 신세계로부터와 현악사종주 12번 아메리카를 작곡했다. 당시 드보르자크는 연봉 1만 5천 달러의 파격적 대우로 초청되었는데 그 연봉에는 정기적으로 미국 무대에서 신작을 공연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었다. 작곡가는 미국 민속음악과 흑인 연가의 멜로디를 차용해 신세계 미국의 활기찬 분위기를 묘사하는 한편 자신의 고향 보헤미아의 민요 멜로디를 넣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기도 했다. 532. 슬로는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화가는 아니다. 그림을 그리는 속도도 유난히 느려서 동료들은 슬론이 아니라 슬로우라며 글을 올렸다고 한다. 슬로는 도시의 이면들을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솔직하게 그린 화가였다. 그의 그림 속 풍경처럼 뉴욕은 성실한 소시민들의 도시였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 폭발적인 성장은 뉴욕을 더 이상 소박한 분위기로 놓아두지 않았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반영하듯 맨해튼의 하루가 멀다고 말했다. 100만 장자들이 급증했다. 535. 한 실내 공간은 아니다. 그의 방은 주로 사무실이나 호텔방 아니면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고 뭘 개성하다. 호텔방에 등장하는 호텔은 지극히 깔끔하며 기능적인 방이나 그 속에 어떤 개성이나 생명력을 찾을 수도 있다. 호텔방이 홀로 머무는 여성은 비인간적인 호텔의 익명성에 매몰되어 버린 듯하다. 540. 호퍼의 그림은 도시를 묘사한 슬론의 스타일을 분명히 계승하고 있으나 슬론에 비하면 훨씬 더 차분하고 동시에 고독하며 궁극적으로 슬프다. 호퍼가 줄기차게 찾아다니다 마침내 발견한 그의 대상은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시에 유럽의 화가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대도시의 고독이었다. 543. 이 시기에 미국의 진정한 천재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가 거의 동시에 등장했다. 잭슨 폴록은 피카소와 카우보이의 성향을 한몸에 지닌 아티스트였다. 완전한 우연성에 의존하는 그의 추상회화는 어떤 구성도 하모니도 없는 카오스 그 자체처럼 보인다. 그러나 캠퍼스 전체를 하나로 보면 거기에는 독특한 하모니가 느껴진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뉴욕을 찾아왔지만 그 이민자들이 품은 꿈은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이든 말이다. 이처럼 우연성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과 하모니를 이끌어낸다는 점이 플록의 천재성이다. 544. 사실 주위에서 시작해 갖가지 실험을 거듭하던 로스코는 어느 순간 색채의 미묘한 변화에 몰두하게끔 되었고 10여 년의 탐색 끝에 마침내 그의 우상이 있던 렘브란트, 터너, 마티스같이 강렬하고도 위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층층이 갇혀있는 색채들은 전쟁 전부터
로스코가 골몰하던 뉴욕의 지하철에 갇혀있는 군상들에서 발전한 이미지였다. 폴록처럼 로스코 역시 성공의 절정에서 무너져 버렸다. 시그램 빌딩 1층 레스토랑의 사방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시그램 벽화 연작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며 화가는 논란과 우울 속에 빠졌다. 그는 혼신을 다해 그린 그림이 겨우 밥을 먹는 사람들의 뒷배경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견뎌내지 못했다. 시그램 벽화 연작을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 기증한 로스코는 1970년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546